돈을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 3,500억 달러 협박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미군 철수라는 초유의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미군이 떠나면 가장 위험해지는 쪽이 오히려 미국이라는 겁니다. 이 작은 나라가 사실상 미국의 태평양 방패였던 것이죠. 한국은 오히려 떠날 테면 떠나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만약 한국이 등을 돌리고 핵을 가질 권리를 선언한다면 세계 패권의 중심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워싱턴 DC 국방경제분석연구소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7시 30분 브리핑룸 형광등이 차갑게 번쩍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리처드 그랜트가 던진 파일 속 숫자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3,500억 달러. 한국에 요구할 금액이었죠. 커피 향이 코를 찔렀지만 입안은 쓴맛만 돌았어요. 리처드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어요. 미국 인프라와 국방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협상인가 아니면 강탈인가?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 각국 현황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지불 의사를 밝혔다고 했어요. 독일도 4,200억 달러로 합의 직전이라더군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동맹을 거래 상품으로 취급하게 된 거죠? 리처드가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국 현장 실사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어요. 한국이 미국 투자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리스크를 분석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적 대안인지 검토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불편함이 커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었어요. 분단국가 삼성과 현대, 그리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군이 필요한 곳 정도였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보호막 아래 숨어서 경제성장만 챙긴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 한편이 무거웠을까요? 아마 리처드의 표정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는 한국을 마치 길들일 수 있는 상대로 보고 있었거든요. 투자 요구를 거부하면 미군을 철수시켜 압박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마치 체스게임에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기분 좋은 수를 둔 것처럼 말이에요. 회의실을 나서며 동료 분석관 케빈과 마주쳤습니다. 케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했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선택권이 있나요? 미군이 떠나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혼자 버텨야 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케빈의 다음 말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약한 나라일까요? 삼성 반도체 없으면 미국 기업들도 타격받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스크린세이버가 꺼지며 이메일함이 떠올랐어요. 벌써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제지표, 군사협력 현황,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석까지 말이죠.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지만 왠지 실체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어요.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들렸죠. 한국 정부가 투자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외교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펜타곤 건물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3일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국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단순히 보고서 작성을 위한 출장지일 뿐이었죠. 리처드가 원하는 결론은 뻔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살 수 없고 따라서 3,500억 달러 투자는 합리적이며 거부할 경우 미군 철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곳에 있지 않거든요. 사무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흘렸습니다. 석양이 물결에 반사되며 금빛으로 일렁였어요.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와 미군 철수 카드라는 문구가 여전히 거기 있었죠.
이 협박 뒤에 숨은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그 진실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일 줄은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묘한 긴장감이 피로를 몰아냈습니다. 13시간 비행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어요. 이 나라가 정말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일까요? 첫인상은 너무 평범해 보였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니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들과 공장 굴뚝들이 보였습니다. 그저 번잡한 아시아 도시의 풍경이었죠. 제가 상상했던 미군의 보호가 절실한 약소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평택 미군기지 정문을 통과할 때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것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곳에서 3,500억 달러 투자 거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리처드가 원하는 건 뻔했죠. 한국이 얼마나 미군에 의존하는지 증명하는 자료였으니까요. 브라이언 콜린스 정보장교가 저를 맞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40대 군인이었어요. 그가 안내한 작전지휘소는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마침 중국 함대의 가상 진입을 막는 합동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서해를 가로지르는 순간 브라이언이 제 옆에서 차분히 말했어요. 이 기지에서 베이징까지 단거리 미사일 거리는 985km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가 북한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전방 기지였던 거죠. 안보 보고서에서 놓쳤던 실질적인 방패였습니다. 미군의 주둔 이유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 자신의 패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눈앞에서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브라이언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평택에서 쏘는 미사일은 3분 만에 베이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반대로 중국 미사일이 괌이나 하와이에 도달하려면 한국 상공을 지나야 한다더군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지키는 거지요? 다음 날 군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서해안의 작은 도시였지만 기지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국 기술진이 무인정찰기 시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반경 1200km 지도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베이징, 상하이, 대만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진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이건 북한 감시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 들어오는 걸 실시간 감시한다더군요.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종속국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였거든요. 한국 장교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 드론들이 수집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펜타곤과 공유된다고 했어요. 한국이 중국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 중국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였죠.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날,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색빛 미국 구축함이 한국의 거대한 크레인에 매달려 정비를 받고 있었거든요. 조선소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함정을 찍어내도 정밀 전자장비와 엔진 수리는 결국 한국 기술 없이는 못한다고 했어요. 특히 최신 레이더 시스템은 한국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다더군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미 7함대 함정의 70%가 정기적으로 이곳에서 정비받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해군이 태평양에서 작전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베이징 985km, 감시 반경 1200km, 그리고 미국 해양 패권의 숨은 심장.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며 정리했습니다. 제가 본 건 변두리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이 조그만 나라는 사실 세계 패권의 실질적 거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워싱턴 사무실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현장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고 했어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3,500억 달러 청구서의 오만함이 한국에 자립된 가치에 의해 역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돈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서울 외교부 청사 15층 회의실, 오후 2시.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리처드 그랜트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듣는 자리였거든요. 리처드는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한국 측 수석 대표로 한서진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검은 안경을 쓴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3,500억 달러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어요. 거부할 경우의 결과도 명확하다고 덧붙였죠. 한서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투자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방적 요구에 가깝다고 보인다더군요. 리처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안전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없이는 한국이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위협했죠. 그 순간 한서진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준비된 게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한서진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가 정말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질문했어요. 평택기지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 군산 드론의 감시 범위를 언급하며 말이죠. 중국 견제가 진짜 목적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리처드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항변했어요. 하지만 한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이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받는 미 7함대 함정 목록이었어요. 미국 해군력 유지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거제도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 무기 체계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첨단 레이더부터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더군요. 과연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지 되물었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말장난은 의미 없다고 했어요. 현실은 간단하다면서 3,500억 달러를 내지 않으면 미군은 떠난다고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서진이 안경을 벗고 천천히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미군이 떠난다면 한국은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거예요. 리처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협박이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한서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자위권 행사라고 답했어요. 한서진이 NPT 조약 제10조를 인용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더군요.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현실인 상황에서 미군까지 철수한다면 합법적으로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서진의 논리는 완벽했거든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한 냉철한 분석이었어요. 리처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한국이 감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한서진의 눈빛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맹이 떠나면 우리를 지킬 건 신념뿐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리처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게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서진의 논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3,500억 달러 요구가 과연 정당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3일째,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 출장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자료였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평택기지에서 본 전략적 위치, 군산 드론의 감시 범위, 조선소에서 확인한 미군 의존도까지 모든 걸 정확히 기록했어요. 한서진의 논리적 반박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9시 리처드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커피 향이 코를 찔렀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아니라 부담이라는 결론이라더군요. 3,500억 달러 요구를 정당화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건 정반대였다고 항변했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짐이 아니라 핵심 자산이었거든요. 리처드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치와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더군요. 리처드가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부분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대신 주한미군 주둔 비용만 강조하고 한국이 미국에게 부담이라는 문장을 넣으라더군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쓰라는 건가요? 리처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더군요. 점심시간에 동료 케빈과 카페테리아에서 마주쳤습니다. 케빈이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보고서 조작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이죠. 케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이라크 대량살 상무기 보고서 때도 그랬다더군요. 결론이 먼저 정해지고 근거는 나중에 맞춰가는 시기라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케빈은 어떻게 했느냐고 말이에요. 케빈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상부 지시를 따랐다고 고백했어요. 가족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이 없었다더군요. 하지만 지금도 후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수정 요구사항이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라는 문장을 삽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평택기지에서 본 985km 사정권, 군산에서 확인한 1200km 감시 범위가 떠올랐거든요. 그 모든 진실을 거짓으로 뒤바꾸라는 건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 사라였어요.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딸 엠마의 피아노 발표회가 있다더군요. 저는 대답을 머뭇거렸어요. 이 보고서를 끝내야 했거든요. 사라가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이 좀 복잡해졌다고만 말했죠. 저녁 7시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부담. 저는 한서진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동맹이 떠나면 우리를 지킬 건 신념뿐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녀는 신념을 지키려 했는데 저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 걸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결정했습니다. 일단 리처드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원본은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정된 보고서를 리처드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갈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이 불편했습니다. 진실을 지우면 동맹도 사라진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 의문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조작된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도 한서진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동맹이 떠나면 우리를 지킬 건 신념뿐이라던 그 말이요. 금요일 저녁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조나단 브라운이었어요. 평택기지 사령관이었죠. 워싱턴에 왔으니 만날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토요일 오후 2시 포토맥 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브라운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봤다고 했어요. 한국이 전략적 부담이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더군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그 평가는 잘못됐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브라운이 어떻게 기밀 보고서를 봤는지 의아했거든요. 그가 설명했어요. 펜타곤 내부에서도 이번 한국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과 워싱턴 정치인들 사이에 온도 차이가 크다더군요. 브라운이 가방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체가 펼쳐진 전략 지도였어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복잡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돌연선 전략을 보여주는 거였죠.
브라운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라고 했어요. 이 거리가 중국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올감이라더군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중국의 제1도련선이 완성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브라운의 설명은 제가 현장에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괌까지 후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태평양의 절반을 중국에게 내주는 셈이라더군요. 브라운이 다른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대만 해협이었어요. 한국에서 철수하면 대만 방어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 전체가 무너진다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었던 거예요. 3,500억 달러를 요구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브라운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했어요.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미국에게는 재앙이라더군요. 동북아 핵 도미노가 시작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도 핵무장을 고려할까요? 브라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따라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핵 독점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더군요. 브라운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한미 갈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즉시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대할 거라더군요. 그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조작된 보고서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지 깨달았거든요. 평택이 무너지면 태평양도 무너진다는 브라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브라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모두 안다고 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정치인들만 모르는 척하고 있다더군요. 카페를 나서며 브라운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라고 조언했어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선택들이 과연 옳았을까요? 진실을 왜곡한 보고서가 국가 전략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사라가 물었습니다. 왜 요즘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운의 지도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985km, 도련선, 그리고 태평양의 균형.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바다도 없다는 진실을 이제 저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진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운과의 만남 이후 3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가족을 생각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핵무장 가능성 검토에 들어간다는 발표였어요. NPT 탈퇴 절차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리처드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국의 발표 때문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요구했다더군요. 리처드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핵무장 위협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증명하라더군요. 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하면 결국 굴복할 거라는 논리를 더 보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에게 반문했어요. 정말 한국이 허세라고 생각하냐고 말이죠. 그들에게는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마저 떠나면 핵무장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리처드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우리 임무는 한국을 설득하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지 그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더군요. 제가 한국에 다녀온 후 이상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브라운이 보여준 지도가 다시 떠올랐어요. 평택이 무너지면 태평양도 무너진다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조작된 보고서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라는 문장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에 가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새 문서를 열고 진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했어요. 어떤 말로 진실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때 브라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바다도 없다는 그 말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바다도 없다. 완벽한 제목이었어요. 본문에는 현장에서 본 모든 진실을 담았습니다. 평택기지의 전략적 위치, 군산 드론의 감시 범위, 조선소에서 확인한 상호 의존성까지 빠뜨리지 않았어요. 한서진의 논리적 반박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문장을 골랐어요. 한국은 미국의 부담이 아니라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파트너라고 결론지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패권은 군함이 아니라 신뢰로 지탱된다. 한서진이 했던 말을 변형한 것이었어요. 진정한 동맹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제 경력은 끝날 수도 있었어요. 리처드와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 정반대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인쇄하고 리처드 사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브라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고 했던 그 말이요. 리처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리처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수정본이라고 말했어요. 리처드가 제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바다도 없다라는 제목이 그를 당황시켰거든요.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고 화를 냈어요. 완전히 반대 결론이라면서 즉시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리처드가 위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해고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우면 동맹도 사라진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사라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진실의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패권은 정말 신뢰로 지탱되는 것이니까요. 진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후 제 사무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CNN까지 모든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거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6시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뉴스 속보 알림이 저를 깨웠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 유출,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바다도 없다. 제목이 그대로 헤드라인이 된 거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급하게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 톱 기사로 다뤘어요. 제 보고서의 핵심 내용들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평택기지의 전략적 위치, 군산 드론의 감시 범위, 미군 의존도까지 모든 게 공개됐어요. CNN에서는 아침 뉴스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앵커가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이 한국 기술력에 의존한다는 부분이 강조되어 나왔거든요. 전 세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였어요. 어떤 승객은 중국어로 통화하며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리처드가 찾고 있다고 했어요. 긴급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더군요. 저는 각오를 다지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회의실에는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리처드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기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됐냐고 추궁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유출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고 덧붙였어요. 국방부 차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유출로 인해 한미 관계가 복잡해졌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케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귀띔해줬습니다. 백악관에서 제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더군요. 케빈이 조용히 말했어요. 빨리 사과하고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진실이 세상에 나왔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케빈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3시 제 사무실로 보안팀이 왔습니다. 컴퓨터와 문서들을 수거해 갔어요. 내부 조사가 시작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이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군인들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큰 위로가 됐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더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한서진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더군요.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죠. 반면 중국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미 군사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 실감했습니다. 밤 10시 집에 돌아가니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봤다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더군요. 사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끝까지 버티자고 격려해줬어요. 다음 날 아침 해고 통보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건 말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제 이름도 공개됐어요. 일부에서는 영웅이라고 했고 다른 일부에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주가 지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진실의 힘이 정치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해고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저는 조용히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지만 워싱턴에서 제 이름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무장 가능성 검토를 공식 발표한 거예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NPT 탈퇴 절차 연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어요. 한서진이 TV에 나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3,500억 달러 요구와 미군 철수 위협이 한국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만났던 그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에서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어요.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대부분 현실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자위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브라운 사령관에게 들었던 핵 도미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베이징이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동북아가 화약고가 되고 있었어요. 그때 워싱턴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상원 외교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핵심 자료로 활용됐어요.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500억 달러 요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따졌어요. 한국을 잃으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핵독점 체제가 끝난다고 걱정했어요. 일본까지 핵무장하면 동맹체계 자체가 붕괴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군 지휘관 입장에서 명확히 말했어요. 한국 없이는 중국 견제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평택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구체적 수치로 설명했어요. 청문회 영향으로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68%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3,500억 달러 요구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측근들이 정책 수정을 권고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어요. 한국을 잃으면 2024년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 재정립을 위한 특별협상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500억 달러 요구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한미 신뢰보건 협정 추진을 결의했어요. 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재확인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즉시 화답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 요구를 철회하고 상호 존중을 약속한다면 핵무장 검토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서진이 다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강요가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어요. 한 달 후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 구성된 한미협상단에서 자문역을 제안한 거예요. 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고당한 이유가 다시 기회가 된 셈이었어요. 한서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진실을 지켜내서 감사하다고 썼어요. 그녀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돈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동맹도 마찬가지죠. 공항 라운지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미 신뢰보건 협정 서명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의 힘이 결국 승리했다고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패권은 군함이나 돈이 아니라 신뢰로 지탱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